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미 9살 때부터 부자 아빠를 통해 금융지식이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람은 언제나 당하지 않고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듯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로 부자 교육을 배우다. 조깅할 때 신발에 붙이고 다니는 조깅용 키 지갑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재고가 바닥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10만 불이 더 필요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금을 받아 당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던 재정 담당이사 CFO에게 전화를 걸어 이 10만 불이면 밀려드는 주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충분하다는 말에 해외 출장길에 급히 그 자리에서 10만 불 체크를 써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체크가 건너간 직후 그 친구는 제가 써주었던 그 10만 불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지만 해외 출장길에서 너무나 급하게 돈을 보내며 아무런 증거 서류 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는 무죄를 받았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두 가지를 얻습니다. 가장 첫 번째, 돈에 관한한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만약 그 재정 담당 이사가 갖고 있었던 그 금융 지식을 그 친구만큼이나 알고 있었더라면 그 비싼 인건비까지도 줘가며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터이고 이런 사기 또한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 재무회계를 비롯해 회계 전반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진짜 얼굴. 기요사키 씨가 올린 여러 영상들을 보았지만 회계 구조와 전체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없어 지금부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대의 재정 상태를 물어볼 때 저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집 있어? 혹은 너 연봉이 얼마야? 이 두 가지 질문은 각각 그 사람의 재산 상태와 혹은 수입 상태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금융지식의 기초, 회계의 재무 상태나 손익계산서 역시도 이 두 가지 질문에 기초합니다. 가장 첫 번째, 너 집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말은 재무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그것이 얼마나 안정화되고 건전한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자산, 부채, 자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상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일으키고 그동안 어렵게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 그 대출금과 함께 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태가 바로 재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 즉 자산은 그 자산을 사기 위해 얼마의 부채가 그리고 나의 돈, 자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질문 너 집 있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돈 얼마의 대출은 얼마냐? 라고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여기에 이 자산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며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는 매우 중요한 허리 위를 재무상태표,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며 나누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라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을 만들며 여기에 투자금 혹은 사업 대출을 받아 사업 관련 기기, 사무실, 설비, 시설 등을 구축하며 만들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며 우리는 자산이라 부르고 이 자산을 통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매출을 일으켜 이때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 즉 인건비, 판매관리비, 세금 등등이 발생되고 이를 제외하고 수익이 얼마나 남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며 다시 나의 자본금에 넣어 이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재무제표의 전체 구조인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기본 양식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을 이루는 것은 은행에서 빌린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회계에서는 보시는 양식에서처럼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이때 왼쪽 편을 차변, 오른쪽 편을 대변이라 칭하며 극명히 대비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회계를 과외 수업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오른손 잡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대변을 볼 때 보통 휴지를 오른손에 쥐게 되는데 통상 부채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쁜 것이기에 오른손에 휴지를 쥐고 대변을 보는 것처럼 나쁜 부채를 대변에, 즉 오른손에 기록하는 것이고 자본인 내 돈은 항상 내가 빌린 돈과 함께 있어야 하기에 이 역시 대변에 둔다. 그리고 자산은 이렇게 남에게 빌린 돈, 부채와 내 돈 모두를 합친 것이기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것이므로 아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디찬 차변, 즉 왼편에 두는 것이고 영업을 해 이익이 생기게 되면 내 돈과 함께 합쳐지며 자연스럽게 나의 자산 역시도 불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 반대편인 차변 왼쪽 편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평생 절대 잊어버리질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 자산과 부채 자본이 들어있는 차변과 대변의 합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주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면 가장 먼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유동자산이고 고정자산은 똑같은 자산이지만 곧바로 현금화하기가 힘든 자산이며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자산은 그냥 내 돈, 재고자산은 팔아야만 내 돈이 되는 것, 투자자산은 미래를 위해 미리 깔아놓은 것,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무형자산은 특허, 그 옆에 대변으로 넘어와 살펴보면 부채는 빌려온 것, 그 중에서 유동부채는 바로바로 갚아야 하는 것, 고정부채는 여유있게 길게 텀을 주며 갚아도 되는 것, 자본에서 자본금은 내가 넣은 돈, 이익, 잉여금은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서 번 돈이기에 내가 번 돈에 함께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부자가 되는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물론 당연히 내가 하는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절실하지만 외부 투자 활동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고 한다면 배를 건조하기 위한 설비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고정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고 반대로 IT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대신 무형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 특허권, 영업권 등 산업재산권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에 내가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파악하는 마지막 키포인트는 재고자산의 비중이 만약 매년 결산 때마다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필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고 곧바로 현금 흐름이 경색될 것이며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을 이 재무상태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